눈 한가운데 혼자 딱 서 있는 상상이에요. 주변엔 온통 나무뿐이고 인간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닿지 않은 완벽하게 단절된 원시 자연의 모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굉장히 평화롭고 낭만적인 풍경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세 사람이 함께 깊게 파헤쳐볼 이 데이터가 그 평화로운 상상이 얼마나 순진한 착각인지 아주 날카롭게 부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전 세계 산림의 무려 70%가 숲의 가장자리로부터 고작 1km 이내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와, 그 통계는 진짜 처음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 저도 데이터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 단 1km라는 물리적 거리가 생물 다양성을 적게는 13%, 심각한 곳은 최대 75%까지 막 증발시켜버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인간의 개발로 숲이 조각나고 면적이 줄어든다, 이런 뻔하고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네,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 공간의 단절이 도대체 어떻게 생물종들을 이른바 멸종의 소용돌이로 밀어넣는지 그걸 봐야 합니다. 멸종의 소용돌이요. 어감이 벌써 무서운데요? 네, 익스팅션 vortex라고 하는데요. 숲의 단절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유전자의 붕괴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보장하게 되는지 오늘 그 치명적인 인과관계를 샅샅이 한번 분해해 볼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서식처 파편화라는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이게 단순히 서식지의 총 면적이 줄어드는 산술적인 뺄셈 문제가 아니라는 게 오늘 자료의 핵심이더라고요. 맞아요. 서식처 파편화 현상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형태학적인 변형에 있습니다. 거대한 서식지가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분할되면서 온전히 보호받는 핵심 서식지의 비율은 붕괴해버리고요. 네네. 반대로 외부 환경과 맞닿는 그 가장자리의 비율이 정말 기형적으로 폭증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형태학적 변형 데이터를 보면서 딱 떠올린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커다란 겨울이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덮고 자는 거대한 소미불을 가위로 막 100조각을 낸다고 쳐보는 겁니다. 아, 이불을 가위로요? 네. 그리고 그 100개의 작은 천 조각들을 바닥에 다 다시 끌어모으면 전체 천의 면적 자체는 자르기 전에 큰 이불과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술적인 총 면적은 같겠죠. 하지만 수없이 잘려나간 그 단면들, 즉 가장자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불의 진짜 기능은 보온인데 그 무수한 절단면 사이사이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온다면 아무리 천의 면적이 같아도 이불로서는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은 거 아닌가요? 와, 그거 정말 완벽한 비유이에요. 그 이불의 비율을 오늘 생태학 데이터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절단면으로 스며드는 그 찬바람이 바로 생태학에서 말하는 가장자리 효과에 해당합니다. 가장자리 효과요? 네, 숲의 가장자리가 늘어나면 내부의 미기후가 완전히 붕괴해버리거든요. 원래 숲 내부는 어둡고 축축해야 하는데 직사광선이 숲의 깊은 곳까지 무자비하게 내리쬐고 강풍이 곧바로 들이치면서 토양의 습도가 막 급감하는 거죠. 아, 이불 단면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듯이 숲의 가장자리로 완전히 다른 외부의 물리적 환경이 뚫고 들어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빛과 바람이 그렇게 막 진입해버리면 결국 토양 미생물의 군집 자체가 바뀌고 숲의 식생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버려요. 생태계의 기초부터 흔들리는 거네요. 네. 이렇게 미규후가 변해버리면 숲 내부의 어둡고 축축한 환경에서만 살아가도록 진화해온 핵심 종들은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 그 빈자리는 누가 차지하나요? 건조하고 빛이 많은 환경이나 심지어 인간의 조란에도 끄떡없는 기회주의적인 일반종들 혹은 외래종들이 그 자리를 순식간에 장악해버리죠. 와, 숲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네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 가장자리 효과보다 종의 생존에 훨씬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파편화가 만들어낸 그 공간의 벽 때문에 구조효과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사실이에요. 아, 맞아요. 구조효과. 저도 자료 보면서 이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걸 느꼈어요. 네네. 그러니까 특정 숲의 조각 그 패치 안에서 갑자기 전염병이 돌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개체군이 막 붕괴 직전에 몰렸을 때 말이죠. 네, 위기 상황이죠. 원래 온전하게 연결된 생태계였다면 다른 지역에 살던 건강한 개체들이 밖에서 유입되면서 그 인구학적인 빈자리를 채워주고 무리를 회복시킨다는 그 개념인 거죠.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자연 상태에서의 생태계는 항상 끊임없는 이동과 보충의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이어져 있거든요. 거대한 혈관처럼요. 그렇죠. 그런데 거대한 고속도로나 도시개발 같은 인간의 개입으로 서식지가
공기가 조각나버리면 이 외부 유입 경로가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구급차가 들어올 길이 끊긴 거나 마찬가지네요. 맞습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생태적 판성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주 작은 환경적 유동, 예를 들어 가벼운 가뭄만 와도 그 고립된 패치 안의 생물들은 구조받지 못하고 그대로 절멸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참, 듣다 보니까 좀 무서워지는데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내주신 데이터를 넘겨보다가 논리적으로 탁 걸리는 의문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환경이 이렇게 막 변한다고 해서 숲에 사는 모든 종이 동일한 속도로 피해를 보고 멸종을 향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종마다 생태적 특성이 다르니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K선택 종들 있잖아요. 호랑이나 코끼리처럼 덩치가 아주 크고 광활한 행동권이 필요하면서 번식률은 극도로 낮은 종들이요. 이런 동물들이 서식적 파편화에 가장 먼저 희생된다는 건 직관적으로 딱 이해가 가거든요. 네네, 그들은 공간이 좁아지면 치명적이죠.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숲에 이런 최상의 포식자들이 먼저 사라졌을 때 숲 전체 생태계가 무너진다고 나오거든요. 언뜻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호랑이나 늑대 같은 무시무시한 천적이 고립으로 굶어 죽고 사라지면 그들에게 맨날 잡아먹히며 벌벌 떨던 사슴이나 토끼 같은 초식 동물들에게는 완전한 해방 아닌가요? 하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천적이 없으니까요. 네, 천적이 사라졌으니 이 초식 동물들은 더 평화롭게 번성할 테고 그럼 숲에 생명력이 더 넘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왜 생태계 전체의 붕괴라는 결론으로 직행하는 건지 이 메커니즘이 진짜 궁금했어요.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 생태계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지점입니다. 포식자가 사라지는 순간 숲이 평화롭게 번성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숲 전체가 통제 불능의 과다 소비 늪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과다 소비요? 동물이 뭘 소비한다는 거죠? 식물을 소비하는 거죠. 최상위 포식자의 부재는 그 아래 영양 단계인 초식 동물들의 폭발적인 개체 수준과를 부릅니다. 천적이 없으니 새끼를 낳는 족족 다 살아남거든요. 아, 개체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겠네요. 네, 이 엄청난 수의 초식동물 군단이 숲의 식생을 먹어치우기 시작하는데 그 속도가 식물이 스스로 자라나고 재생하는 속도를 아득히 촉과해버려요. 무섭게 먹어치우는군요. 나무의 어린 싹부터 시작해서 관목들, 심지어는 풀의 뿌리까지 모조리 파먹어 버리죠. 와, 숲의 재생 능력 자체를 완전히 갉아먹는 폭주 기관차가 되어버리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식생이 다 벗겨진 토양은 비가 한번 크게 오면 쉽게 다 쓸려 내려가고요. 숲은 빠르게 사막화됩니다. 결국 먹을 풀 한 폭이 남지 않게 되면 그 폭증했던 초식동물 자신들도 대량으로 아사하는 아주 끔찍한 피드백 루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생태학에서는 이 현상을 영양단계 연쇄 효과라고 부릅니다. 아, 영양단계 연쇄 효과. 네, 특히 앞서 언급하신 아프리카 사바나 코끼리의 사례를 보면요. 이 파편화가 어떻게 K선택종의 인구 통계학적 붕괴를 수학적으로 보장하는지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코끼리 데이터도 흥미로웠어요. 코끼리는 본래 최소 3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아주 광활한 행동권을 돌아다니면서 먹이도 찾고 무리끼리 교류하며 유전자를 교환해야 하는 동물입니다. 3만 제곱킬로미터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지은 도로나 거주지 인프라가 이 넓은 땅을 마치 바둑판처럼 분절시켜버린 겁니다. 그 결과 거대한 코끼리들이 그 바둑판의 비좁은 한 칸에 갇히게 된 거죠. 감옥에 갇힌 거네요, 사실상. 네. 코끼리처럼 임신 기간이 길고 새끼 한 마리를 돌보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종들은요. 이렇게 이동이 강제로 제한되고 갇혔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자연적인 번식률 자체가 급감해 버립니다. 아, 스트레스 때문에 번식을 안 하는군요. 맞아요. 즉, 앞서 말한 외부의 구조 효과, 개체가 유입되지 않는 한 자신들의 느린 자연 번식만으로는 고립된 패치 내에서 늙거나 병들어 죽는 자연 사망률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인구 통계학적 적자에 빠지는 겁니다. 3만 제곱킬로미터를 누비던 동물이 인위적인 장벽에 갇혀서 스트레스로 번식마저 멈춘다니 이 공간의 단절이 종의 생명력을 물리적으로 서서히 말려 죽이는 셈이네요. 네, 아주 서서히 고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자료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야기가 훨씬 더 섬뜩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등장하죠. 네, 이 서식처 파편화가 단순히 거대한 동물의 이동을 막는 물리적 차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아주 미시적인
DNA 단위에서 종의 숨통을 아예 끊어놓는 유전학적 붕괴를 촉발한다는 그 부분 말입니다. 멸종의 소용돌이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자료에 등장하는 마이애미 블루나비의 데이터는 저한테는 진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전문가님, 겉으로 보이는 실제 개체 수가 약 100마리인데 다음 세대의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는 실질적인 유효 집단 크기는 고작 3마리에 불과하다고요? 네, 수치가 굉장히 극단적이죠. 아니, 제 눈앞에 나비 100마리가 살아서 날아다니고 있는데 실제 유전학적 부모 역할을 하는 건 3마리뿐이라는 이 극단적인 괴리가 대체 어떻게 발생하는 건가요? 하는 것이 이 멸종의 소용돌이 중심부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그 1000마리 나비 중에서요, 너무 늙어서 번식을 못하거나 아직 너무 어리거나 숨은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암수 성비가 우연히 맞지 않아서 짝짓기에 실패하는 개체들을 싹 다 걸러내보는 거예요. 아, 번식 가능한 알짜배기만 남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넘기는 데 성공하는 진짜 부모 개체는 딱 3마리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통계적 계산입니다. 게다가 고립된 좁은 공간에서는 특정 수컷 한두 마리가 힘이나 텃세로 짝짓기를 독점해버리는 상황도 이 수치를 낮추는 데 크게 한몫하죠. 세상에. 그러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겉보기에는 100마리나 살고 있으니까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네. 이렇게 안심할 수 있잖아요. 완전히 착각이죠. 네. 사실상 그 숲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유전적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태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상황을 조금 더 진행시켜 볼까요? 그 3마리가 무리를 주도해서 자신들의 유전자만 계속 다음 세대로 물려준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3마리의 유전자만 계속 도는 거군요. 네. 세대가 거듭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족끼리 번식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한된 작은 유전자 풀 안에서만 짝짓기가 반복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서로 피가 섞인 아주 가까운 친척들끼리 짝을 짓는 근친교배가 폭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이걸 분자 유전학적 관점으로 보면요. 개체의 DNA 내에서 동형접합성이라는 것이 무서운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동형접합성의 증가요? 용어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부모 양쪽으로부터 완전히 똑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인가요? 네,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몸집이 큰 동물들에게 어떤 생리적 타격을 입히게 되는 건가요? 모든 생물은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 속에서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거나 생존에 아주 불리한 나쁜 열성 돌연변이 유전자들을 몸속 깊은 곳에 조금씩 숨기고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요. 그런데 집단이 크고 유전자 교류가 활발할 때는 외부에서 들어온 건강한 우성 유전자들이 이 나쁜 열성 유전자들을 덮어서 가려주거든요. 그래서 병이 겉으로 발현되지 않아요. 우성이 열성을 억누르는 거군요. 네. 그런데 파편화로 인해 고립된 좁은 서식지에서 가까운 친척들끼리 계속 짝짓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엄마 아빠 양쪽으로부터 하필이면 숨어있던 똑같은 불량 열성 유전자를 동시에 물려받을 확률이 치솟게 되죠. 양쪽에서 다 나쁜 걸 받으면 가려지지가 않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던 질병이나 기형이 겉으로 막 발현될 확률이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번식력과 면역력이 문자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해버리는 근친교배 약세 현상의 메커니즘이에요. 근친교배 약세. 네, 오늘 자료에 등장하는 유명한 멸종위 기종 플로리다 팬서의 사례를 아마 유심히 보셨을 겁니다. 서식지가 심각하게 단절되면서 강제로 근친교배에 내몰린 이 거대한 고양이과 맹수들에게서 도대체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났나요? 그 데이터에 묘사된 내용이 진짜 꽤 참혹하더라고요. 새로 태어난 새끼 팬서들에게서 막 심각한 심장결함이 기본적으로 발견되고요. 네, 맞아요. 꼬리가 끝에서 비정상적으로 꺾여버리는 그 킹크테일 기형, 그리고 심지어 수컷들의 생식기 기형인 잠복고환 비율이 막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다고 나와 있었어요. 네, 생식 능력을 아예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숲에 우연히 전염병이 돌아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공간이 단절되면서 강제된 그 유전적 동형접합성 증가가 실질적인 형태학적 기형으로 겉으로 발현된 직접적인 증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완벽하게 짚으셨습니다. 물리적 장벽에 갇혀버린 동물들은 결국 유전적 병목 현상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또다시 갇혀서 내부에서부터 아주 서서히 스스로 붕괴해가는 겁니다. 와, 끔찍하네요. 사실 제가 이 플로리다 팬서나 아프리카 사바나 코끼리의 데이터를 막 흥미롭게 쫓아가다 보니까요. 이게 약간
지구 반대편의 거대한 자연에서만 일어나는 좀 남의 나라 비극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스케일이 워낙 크니까요. 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의 후반부에 깔끔하게 정리된 한국의 생태계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와, 이게 뒤통수를 팍 치더라고요. 단순히 대륙 스케일의 문제가 아닐 뿐이지 정확히 똑같은 멸종의 메커니즘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 한국에서도 똑같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특히 험준한 암벽으로 오가는 그 천연기념물 사냥의 데이터를 이 유전적 병목 현상하고 겹쳐서 딱 보니까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던데요. 사냥 데이터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사냥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을 나타내는 염기 다양성 수치가 0.00661로 떨어져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플로리다 팬서가 겪었던 그 끔찍한 유전적 파국의 초기 단계를 한국의 사냥들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사냥은 아시다시피 깎아지른 절벽이나 바위산이라는 아주 좁고 특수한 환경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종이에요. 맞아요. 바위 타는 동물이죠. 그런데 한국의 그 험준한 산악지형 사이사이 계곡마다 거대한 고속도로가 놓이고 끝없는 터널들이 뚫리면서 이 암벽이라는 서식지 자체가 거대한 콘크리트 바다 위에 떠있는 아주 작은 외딴 섬들처럼 뿔뿔이 고립되어 버린 겁니다. 산이 섬이 되어버렸군요. 네, 방금 말씀하신 염기 다양성이 0.00661이라는 그 수치는요. 집단 내의 유전적 변이가 사실상 거의 메말라 버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변이가 없다는 거네요. 맞아요. 지금 이 순간 만약 사냥 집단에 어떤 신종 바이러스가 돌거나 급격한 기후변화가 닥친다면 유전적인 방어 변이가 없기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냥 집단 전체가 단 한 번의 충격에 절멸할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임계점에 달해 있다는 일종의 수학적 경고나 다름없습니다. 멸종의 벼랑 끝 임계점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어서 본 담비의 데이터도 저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노란 목도리 담비 말씀이시죠? 네, 노란 목도리 담비. 호랑이나 표범이 다 사라져버린 지금의 한국 산림에서 숲의 생태계를 조절하는 실질적인 최상위 포식자이자 핵심 중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한국 숲의 왕이죠, 사실상. 사냥에게는 고속도로가 넘어갈 수 없는 높은 벽이라면 하루에만 산줄기를 타고 수십 킬로미터로 누벼야 하는 담비에게는 그 광활한 행동권 자체가 오히려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담비의 행동권이 넓다는 건 이렇게 갈기갈기 파편화된 한국의 산림 환경에서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인공도로와 아스팔트를 목숨 걸고 횡단해야만 한다는 뜻이거든요. 길을 안 건널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담비의 개체군 감소는 유전적으로 고립되기 이전에 파편화의 가장 잔인하고 물리적인 위협인 로드킬에 극도로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까 다뤘던 코끼리의 좁아진 행동권 문제와 완벽하게 궤를 같이 합니다. 결국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파편화가 어떻게 최상의 포식자를 가장 직접적인 죽음, 로드킬로 내모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뼈아픈 사례네요. 네, 차에 치여 죽는 개체수가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여기서 스케일을 조금 더 우리 발밑, 미시적인 차원으로 확 좁혀보겠습니다. 사냥이나 담비에게 치명적인 장벽이 수십 미터 폭의 거대한 아스팔트 고속도로라면요. 데이터에 등장하는 금개구리의 현실은 진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어요. 금개구리. 아주 흥미로운 사례죠. 이 금개구리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장벽은 거대한 고속도로가 아니라 우리가 시골 가면 흔히 보는 농지 사이를 가로지르는 폭 고작 수십 센티미터짜리 좁은 콘크리트 농수로였어요. 네, 사람이 보기엔 그냥 작은 도랑이죠. 맞아요. 인간의 눈에는 그냥 한 걸음에 훌쩍훌쩍 넘을 수 있는 도랑일 뿐인데 왜 이 작은 개구리에게는 이게 멸종을 부르는 만리장성이 되어버리는 건가요? 이게 바로 공간적 단절의 상대성을 보여주는 가장 완벽하고 실픈 예시입니다. 인간에겐 30cm 높이의 수직 콘크리트 벽이지만요. 몸집이 작고 점프력에 한계가 있는 금개구리에게는 물리적으로 절대 등반할 수 없는 절망적인 거대한 장벽입니다. 수직벽이라서 못 올라가는군요. 네, 과거에는 논과 습지들이 끝없이 쫙 이어져 있었는데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든 이 직선형 농수로들에 의해서 서식지가 수만 개의 마이크로 패치, 아주 작은 조각들로 완전 쪼개져 버린 겁니다. 논바닥 스케일에 파편하네요.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방송 초반에 논의했던 그 이불 비유, 가장자리 효과를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콘크리트 수로는 물을 흙으로 흡수시키지 않고 농경지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키는 구조잖아요. 네, 물 빼는 용도죠. 그래서 그 수로 주변의 흙과 가장자리는 급격히 메마르고 건조해집니다.
피부로 호흡하며 몸의 항사랑 습기를 유지해야만 살 수 있는 양서류들에게 이 건조한 미기후의 확장은 곧바로 숨이 막히는 질식과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세상에. 물리적 장벽에 막혀서 옆론으로 이동하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갇힌 쪼개진 서식지는 가장자리 효과로 바싹 타들어가면서 말라가고 있는 거네요. 네, 스케일만 논두렁으로 작아졌을 뿐이지 거대한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되는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메커니즘의 멸종의 소용돌이가 지금 우리 동네 논두렁에서도 똑같이 맹렬하게 돌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아프리카 사바나부터 우리 동네 논두렁까지 결국 공간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행위가 모든 스케일에서 유전자의 흐름을 박살내고 있다는 사실이 참 끔찍하도록 명확해지네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자, 그럼 이렇게 낱낱이 파헤친 절망적인 데이터들을 앞에 두고 인간인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서식처 파편화가 유발하는 이 가파른 멸종의 소용돌이를 거슬러 올라가기 위한 과학자들의 치열한 대응 전략도 오늘 자료에 꽤 비중 있게 다뤄져 있었습니다. 네, 희망적인 부분도 봐야죠. 더 이상은 단순히 남은 숲에 테이프 선을 딱 긋고 자, 이 안쪽은 보호구역입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외치는 수준의 수동적인 접근은 안 통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고립된 섬처럼 남겨진 점 단위의 보호구역은 결국 언젠가는 앞서 말한 유전적 병목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생태학자들이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네네. 그래서 현대 보전 생물학의 패러다임은 철저하게 경관 수준의 넓은 스케일에서 연결성을 복원하는 쪽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연결성의 복원이로? 네, 끊어진 서식지 조각들을 육교나 터널 형태의 생태 통로로 다시 꽉 이어주어 가지고요. 동물들이 안전하게 교류하고 또 끊겨서 멈췄던 유전자의 흐름이 다시 콸콸 순환하게 만드는 일종의 생태계 혈관 이식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혈관 이식 수술. 아주 와닿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우리나라 국토 전체가 이미 실핏줄처럼 빽빽한 아스팔트 도로로 뒤덮여 있잖아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 산이나 가서 수십억 원씩 들여가지고 생태 통로를 마구잡이로 지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산은 항상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니까 야생동물들이 도대체 어디로 이동할지 그 경로를 예측하고 최적의 공사 입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아주 극도로 정교한 수학적 모델링이 동원되더라고요. 뭐 맥스엔트나 인베스트 같은 좀 생소한 분석 기법들이 등장하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이게 현대 첨단 공간 분석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맥스엔트, 즉 최대 엔트로피 모델을 보면요. 현재 멸종위기 동물이 발견된 좌표에 지형 경사도, 식생의 종류, 고도, 인간이 얼마나 간섭하는지 같은 수십 가지의 복잡한 환경 빅데이터를 AI가 딥러닝으로 쫙 학습합니다. 와, 환경 데이터를 통째로 학습하는군요. 네. 그리고 지도상에 있는 수백만 개의 모든 픽셀을 분석해서 특정 동물이 도로를 건너 이동할 확률이 가장 높은 루트를 통계적으로 예측해내는 거죠. 이를 통해서 서식지와 서식지 사이를 이동할 때 동물들이 지형에 떠밀려서 필연적으로 거쳐갈 수밖에 없는 아주 좁은 길목, 이른바 병목 구간이 나오거든요. 동물들의 필수 길목이요? 네, 그걸 핀치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이 핀치 포인트를 지도 위에서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아주 정밀하게 도출해냅니다. 아, 핀치 포인트. 이렇게 찾아낸 핀치 포인트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우선적으로 생태 통로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우선 보전 지역, 즉 PCA 설정의 핵심입니다.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군요. 그렇죠. 제한된 굿다 예산과 자원을 동물들의 유전자 흐름이 가장 극적이고 확실하게 회복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족집게 좌표에만 집중 투입하는 과학적 타격인 셈이죠. 고입된 지역들의 방대한 환경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쫙 분석해서 최적의 뭐랄까 동물들 소개팅 주선 장소를 수학적으로 찾아내주는 거네요. 하하, 네 맞습니다. 동물들 입장에서는 생존을 건 소개팅 주선 장소 맞습니다. 아주 재치 있고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런데요. 만약 이미 연결을 타이밍조차 너무 늦어버려서 다 놓쳐버린 곳은 어떻게 됩니까? 타이밍을 놓친 곳이요? 네, 아까 이야기 나눈 플로리다 팬서처럼 무리 안에 이미 심장기형이 발생하고 내부적으로 근친교배 약세가 막 터져버려서 당장 내년에 그 수학적 분석으로 완벽한 생태 통로를 뚫어줘도 거기를 걸어나갈 힘조차 없는 아주 극단적으로 고립된 집단들 말입니다. 아, 진짜 가장 뼈아프고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보전 유전학자들이 마지막으로 꺼내드는 궁극의 최후의 카드가 바로 유전적 구출이라는 기법입니다. 유전적 구출이요. 네, 방금 말씀하신 플로리다 팬서의 사례가 생태학계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유전적 구출 사례인데요. 플로리다 팬서가 자체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자 과학자들이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 유전적으로 아주 건강한 친척벌 퓨마 8마리를 잡아다가 헬기에 태워서 플로리다 한복판으로 인위적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와, 텍사스 퓨마를 플로리다로 날려보낸 거군요. 맞습니다. 붕괴 직전에 놓인 고립 집단에다가 아예 완전히 새롭고 쌩쌩한 외부 유전자를 강제로 수혈해버리는 아주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인간의 개입 전략이죠. 도박에 가깝네요.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진짜 놀라웠습니다. 텍사스 퓨마의 그 건강한 우성 유전자가 팬서 무리로 유입되자마자 팬서 집단을 수십 년간 짓누르던 나쁜 열성 돌연변이들이 순식간에 희석되기 시작했어요. 우성이 덮서버린 거네요. 네, 꺾여있던 킹크테일 기형이 마법처럼 사라지고 심장병이 줄어들면서 곤두박질 치던 개체수가 기적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진짜 기적이네요. 물론 이 방법은 완전히 다른 유전자가 섞이는 거라 생태계 교란의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고도로 통제된 모니터링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죠. 하지만 고립이 불러온 이 치명적인 유전적 붕괴를 직접적인 건강한 유전자 유입으로 단번에 뚫어버리는 아주 획기적인 전략입니다. 와, 공간을 쪼개놓은 우리 인간의 인위적 단절의 대가를 수습하기 위해서요. 이제는 AI 지형 분석으로 길을 찾아주고 심지어 다른 대륙의 유전자를 헬기로 실어나르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경이로우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네요. 네, 우리가 쪼갠 거니까 우리가 이어야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심층 탐구로 함께 살펴본 이 방대한 데이터는 자연이 서로 얼마나 치밀하게 맞물려 있는 거대한 유전자 네트워크인지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식적 파편화는 단순히 땅을 굴삭기로 반으로 가르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 숲에 깃든 수백만 년 진화의 시계를 거꾸로 휙 돌려서 생명들을 멸종의 소용돌이로 던져놓는 파괴적인 방아쇠였습니다. 네, 오늘 데이터가 주는 아주 무거운 교훈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우리는 오늘 물리적인 숲의 단절이 어떻게 종들을 유전적 고립과 동형접합성의 늪으로 몰아넣었는지 아주 낱낱이 파헤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름 돋는 파편화의 메커니즘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 우리가 매일같이 접속하는 디지털 정보의 생태계로 그대로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아, 정보의 생태계요? 네. 우리는 지금 고도화된 추천 알고리즘과 소셜미디어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의해서 각자가 편안함과 동질감을 느끼는 정보와 의견만을 소비하는 아주 작고 고립된 정보의 패치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알고리즘이 만든 디지털 서식처 파편화네요. 맞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외부의 건강한 의견이 유입되는 그 구조 효과가 철저하게 차단된 채로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름 비슷한 생각과 편견들만이 그 좁은 패치 안에서 끊임없이 섞이고 메아리치며 증폭되면서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 역시 건강한 다양성을 잃어버리고 끔찍한 기형을 낳는 이른바 지적 근친교배, 생각의 동형접합성을 지금 이 순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에. 확증 편향을 유전학적으로 접근하니까 진짜 소름이 돋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의 일상을 둘러싼 정보의 서식지는 과연 외부와 얼마나 널리 연결되어 있습니까? 혹시 단단한 알고리즘의 벽에 갇혀서 서서히 지적인 멸종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루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네. 생태계나 인간 사회나 결국 고립은 붕괴를 의미하니까요.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제 피드를 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저도요. 오늘 3명이 함께한 이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던진 이 거대한 질문의 해답을 각자의 일상에서 찾아나가는 건 이제 남겨진 우리 모두의 몫이겠죠.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